안녕하세요. 최재권의 대출학교 최재권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20번째 시간 같이 하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신용대출 얘기 드려보려고 해요. 신용대출에 관련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신용대출이 아무래도 서류를 받고 심사를 해봐야지만 가능 여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산에 들어와야지만 아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 전산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용대출할 때 담보는 뭘까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말하면 신용사회에서도 산다고 합니다. 돈이 뭘까요? 돈. 솔직히 얘기하면 누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럴 수도 있죠. 돈. 종이 쪼가리 아니야. 종이. 그쵸? 근데 왜 종이에 불과한 돈이 이렇게 화폐의 교환 가치로서 가질까? 그건 국가가 여기다 신용력을 부여를 해줬기 때문이죠. 국가가 여기다 신용을 부여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믿고 써도 된다고 신용을 부여해준 거죠. 다른 신용에 관련된 얘기 한번 또 해볼까요? 우리 신용사회, 신용이 돈이 되는 사회라고 하는 사회인데, 그럼 또 무슨 신용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사연이 하시는 네이버 같은데, 아니면 쿠팡에도 있겠죠. 쿠팡 같은데, 구매 후기.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아니면 판매수.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가격으로 산다 그러면 어디 업체에서 사겠냐고요. 아무래도 구매 후기가 많은 곳, 판매 수가 많은 곳, 이런 곳들이 아무래도 신뢰감이 더 가죠. 신뢰감이 가죠. 비슷한 얘기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 업무에서 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일 맡겨요, 여러분은? 누구한테 맡기실 거예요, 업무를? 당연히 일을 좀 잘하는 사람한테 아끼고 싶겠죠? 왜? 잘할 거니까. 이게 바로 신용사회인 거죠. 여러분이 지금 우린 직장이니까 그렇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프리랜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프리랜서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직장인의 다양한 형태 중에 프리랜서로 일한다라고 하면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일거리를 줄 거 아니에요. 일을 잘 못하는 사람한테 일거리를 안 줄 겁니다. 성과에 대한 보상 차이가 확실하기 때문에 당연히 신뢰감이 가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받겠죠. 그런 사회가 우리가 지금 신용사회라고 합니다. 신용사회.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좁은 범위가 돈이고, 연체고, 등급이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 연체 안 시키려고 하고 등급 나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신용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한번 신용을 잃은 사람한테는 일거리도 줄 수가 없고, 당연히 돈도 못 빌려주고요. 카드도 못 쓰게 되고, 온갖 것들을 다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들은 이런 것들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CSS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CSS 뭐냐? 채무자의 과거의 속성 및 신용거래 형태를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가까운 미래 1년에 고객 신용도를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과거의 속성과 행태를 분석을 하신 다음에 1년 안에 고객의 신용도를 예측하는 시스템이 우리가 CSS 평가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신용 행동평점 시스템, 고객 행동평점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금융기관의 여신 심사 의사 결정은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부 평가 등급이 있거든요. 신용평가라는 건 농협만의 등급도 있고 외부의 등급도 있습니다. 우리 농협만의 기준으로 대출이 나가는 건 맞는데 외부에는 등급을 참고로 해서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 보조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여신 심사에 가면 홈에 가서 개인 ASS 취급 현황 모니터링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2023년도 하반기 자료를 가져왔는데 보면 경기도 전체에 얼마 정도의 대출들이 취급이 됐고 등급별로 얼마 정도의 대출이 취급이 됐고 이 중에 불량률은 얼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3등급 기준으로 보면 취급액은 20% 정도 취급이 됐고 불량률은 0.48입니다. 취급액, 취급 비중 얘는 어렵지가 않은데 이 불량률은 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라고 하면 요 밑에다가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불량률이란 건 이미 취급된 계좌의 등급별 건전성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신규 후 1년 안에 채무 불이행 또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되는 비중을 얘기한다. 그렇습니다. 신용 등급은 앞으로 1년밖에 보증을 안 해줍니다.
요런 것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이런 것들에 파생되는 리스크 관리 같은 게 있거든요. 우리가 신용 등급이라는 것 자체가 천년만년 해주는 건 아니고 앞으로 1년 안에 그분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것들을 판단해 보는 등급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 드려보고 나머지 리스크 관리에 관련된 것들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문서가 있었거든요. 상호금융 개인 소호 신용평가 시스템 CSS 이해자료 알림이라고 해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있냐면 신용평가 시스템은 금융기관의 신용거래 설정 유지 의사결정을 지원한 시스템이다. 등급이 좋으면 대출할 거고 유지할 거고 뭐 아니면 거절을 할 거고 이런 것들을 지원한 시스템이고 금융기관의 여신 심사 의사결정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걸 가지고는 하고 남의 것들을 참고나 보조지표라고 하는데 뭐 내용 보면 AS 모형도 있고 BS 모형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드려볼게요. CB사라고 있거든요. 신용평가만 전문으로 하는 전문평가 회사입니다. 전문평가사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나이스나 또는 KCB 이런 것들 우리가 CB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레딧 뷰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신용평가만 하는 회사들이고 여기 회사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평가를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전 국민을 1개월에 한 번씩 평가를 한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정보들을 갖다가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일단 우리 거 CSS, ASS부터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농협 신용평가 시스템 CSS고요. 하부적으로 가면 AS도 있고 BS도 있습니다. 신청 평점도 있고 행동 평점도 있는데 두 개의 차이가 뭐냐? 신청 평점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할까 말까예요. 할까 말까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를 할 거냐 아니면 스탑을 할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대출을 해줄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행동평점 시스템은 연기를 할 때 자동이냐 일반이냐 조건부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 번씩 보여드려 볼게요. 그래서 가져왔는데 이분은 신용 AS 등급이 3등급이었고 신용 AS 등급이 4등급이었습니다. 한 번은 승인, 한 번은 거절. 우리 등급과 외부의 등급을 활용해가지고 승인도 해주고 거절도 해준다.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앞에 거 보고 올게요. BS 같은 경우에는 2등급하고 자동 일반 조건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정말 일반적인 내용인 거고 CSS라는 거 여기 있잖아. CSS라는 거는 고유명사거든요. 고유명사. 그래서 제가 하나은행 대출 관련된 상품 페이지 가니까 여기도 CSS 평가 시스템으로 대출을 해준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만 쓰는 단어 아니고 남들도 쓰는 그런 단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AS, BS 제가 설명드릴 건데 AS랑 BS 둘 다 CSS 중에 들어가는데 평가 대상은 당연히 농협 상호금융 고객만 하는 거고요. 대출을 해줄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신상 정보 같은 거를 AS에선 봅니다. 직장도 보고 소득도 보고 예금 거래가 얼마나 있는지 등등등등 이런 것도 본대요. 반면 BS 같은 경우는 신상 정보는 보진 않아요. 예적금 정보, 체크카드 이런 건 보는 거고요. 신용거래 상환 이력, 부채 정보 이런 것들, 카드 얼마나 썼는지, 단기 연체 있는지, 아니면 대출 금액 어디서 얼마 정도 대출을 받고 있는지, 서비스, 현금 서비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저희도 보고 CB사도 본답니다. 하지만 농협만 아는 정보를 이용해서 농협은 저희 것만의 평가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징이 AS는 외부의 정보를 많이 본다고 해요. 그렇죠. 대출을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내부의 정보를 쌓여있는 게 없으니까 외부의 정보를 많이 본다고 하고요. BS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출하면 나가 있기 때문에 이 대출에 대한 정보를 본다고 합니다. 이 대출이 연체가 있었냐 없었냐 이런 것들도 봐서 평가에 좀 반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BS 등급은 6등급 이렇게 나왔는데 AS 등급은 3등급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두 개가 다르다. 그리고 우리 등급은 3등급인데 외부 등급은 뭐 2등급, 죄송해요. 우리 등급은 6등급인데 외부 등급 2등급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서로가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등급은 이런데 니네 등급은 왜 이래 이런 얘기를 하실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등급 안에서도 AS와 BS가 서로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SS 개인 심사에 있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업 심사에 들어가면 대표자 점수 보는 거 있거든요. 얘하고도 또 달라요.
신용 등급이라는 것들은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농협 거래도 많고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외부 등급도 좋은데, 하지만 서로가 바라보는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CSS하고 또 기업 심사에 있는 대표자 점수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맞다 틀리다를 얘기할 수는 없다 라는 얘기 좀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신규 대출 승인 가부 전략인데요. 이렇게 매트릭스 짜놨는데 우리 등급도 보고 외부 등급도 봐서 대출을 승인해 줄 거냐 거절해 줄 거냐 이런 것들 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평가 전략은 경기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서 승인율과 불량률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등급 5등급이면 외부 등급 언제까지? 9등급 이상 8등급까지만 나오면 거기까지는 승인하고요. 9등급부터 10등급은 무조건 거절입니다. 우리 등급 8등급이라고 그러면 쭉 가서 외부 등급 4등급까지는 승인해주지만 5등급부터는 거절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행렬표를 짰다. 행렬표를 짜놨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는 우리 등급 몇 등급에 외부 등급 몇 등급이면 안 된다. 된다. 이래서 앞에 있는 CB등급은 참고 보조지표를 활용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 있는 제 사례로 넘어가서 볼게요. 제 사례로 넘어가서 보면 여기에 보면 이분은 3등급이었는데 외부 등급이 4등급, 6등급이었거든요. 둘 중에 낮은 기준으로 봅니다. 3등급 플러스 6등급 이 두 가지 조건을 했을 때는 승인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4등급이고 외부 등급이 7등급, 10등급인데 낮은 게 10등급이잖아요. 4등급과 10등급을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는 이럴 때는 거절이 나오는 거죠.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인데 그 사이에 등급이 많이 차이가 나셨더라고요. 유효기간 여기는 3월 17일 날 봤던 거고 4월 7일 날 봤는데 이 20일 사이에 외부 등급이 6등급에서 10등급으로 뚝 하고 떨어졌다. 그래서 거절도 하위 소호 12등급이라고 해서 낮게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2사는 평점표라고 지금 하는데 개인은 점수고요. 그리고 사업자는 등급입니다. 원래는 다 등급만 있었거든요.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등급만 있었는데 이게 왜 등급을 했냐면 1000점 만점을 해서 그래서 1000점부터 980점까지는 1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매겨놨던 거예요. 그전에도 점수는 다 있었는데 이걸 등급화 시켜놨거든요. 묶어가지고. 근데 이랬더니 너무 등급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라고 해서 등급제는 표시하지 않고 점수로 직접 보여주게 했습니다. 대신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뒤에 소호자 붙였는데 소호, 개인사업자 소규모, 개인사업자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규정 아니죠. 법이 그대로 돼 있나 봐요. 등급제로 그냥 되고 있다 라고 얘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들은 점수제,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등급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업무 방법 넘어가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으면 대출도 적을 것이다. 신용등급이 안 좋으면 대출도 적을 것이다. 라는 당연한 얘기를 드리는데 예전에는 이게 당연하지 않았거든요. 1등급이면 최대 1억 5천까지 나갔고 2등급이면 1억 3천, 3등급이면 1억까지 나가는 그런 거였습니다. 소득 무시하고요. 이렇게 나갈 수가 있었거든요. 옛날엔 그랬습니다. 등급이 좋으면 대출 많이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당연히 소득이 없으면 대출 적게 나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은 소득이 적으면 대출도 적다. 한도가 그렇게 산출이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금액이 많아지면 DSR이라는 것 때문에 추가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출이 더 안 나온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업무 방법서 내용을 들어가서 신용대출이라는 거 뭐예요? 미래의 소득을 땡겨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이 사람이 돈을 벌 것 같아. 그럼 이 소득을 땡겨오는 겁니다. 당신은 앞으로 이만큼 돈 벌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 소득을 땡겨와서 지금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신용대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신용도 보고 소득도 보고 그다음에 직업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앞으로 꾸준히 안정적으로 소득이 얼마 정도 들어오겠다. 신용등급이 얼마 정도 되니까 망가질 확률이 높다 낮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미래의 소득들을 현재로 땡겨오는 것들을 우리가 신용대출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당연히 소득을 봐야 됩니다. 소득. 그리고 등급을 보겠죠. 이거를 가지고 대출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득은 꽤나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 기본 원칙을 보면 CSS 심사 대상자라고 해서 이거 개인 심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할 때는
여기를 봅니다. 여신업무방법서 별표 3입니다. 별표 3. 3에 있는 걸 보면 되고요.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를 보면 되지만 DTI, DSR, 주택담보대출 업무처리 매뉴얼을 보고 하면 되시겠다. 채무관계자의 재직 및 사업 계속 여부를 확인해서 대출 신청을 현재 유지 중인 소득원을 기준으로 급여소득자냐, 사업소득자냐, 연금소득자냐 구분해서 적용을 합니다. 현재 유지 중인 소득원이거든요. 2021년에는 근로소득자, 2022년에는 사업소득자, 2023년에는 근로소득자. 이러면 과연 이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에 쓸 수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2023년에는 사업소득을 쓸 수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안 되고, 근로소득자가 올해도 근로소득자면 작년소득 인정, 오케이. 사업소득자가 올해도 사업소득자면 작년소득 인정, 오케이. 이렇게 되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직종이 바뀐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고요. 급여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은 합산해서 적용하되 종합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원 및 소득 및 다른 입증법의 소득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2022년도에 서식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조금 틀린 얘기다라고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봐볼게요. 이게 2022년도에 개정된 소득금액 증명원이고요. 제 이름을 써 있는데 밑에 것들 소득금액 있고 위에 수익금액 있는데 수익금액은 매출을 얘기하고요. 소득금액은 진짜로 소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걸로만 합산하면 되는 게 맞죠. 원래는 밑에 있는 거로만 합산하면 되는데 그래서 합계를 내면 되는데 저 같은 근로소득자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앵그리 하잖아요. 앵그리. 이렇게 화가 날 겁니다. 그렇게 화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나요. 나는 지금 근로소득자라서 세금도 많이 내지 또 뭐 있죠? 뭐 있지? 뭐 각종 소득이 많으면 혜택도 못 받지. 뭐 이렇게 되는데 근로소득자 이외에 나머지 특히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는 소득을 좀 줄여서 신고가 가능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짜증난다 이거죠. 그래서 근로소득자는 조금 봐줬습니다. 원래는 수익금액은 매출액을 나타내는 게 맞지만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위에 걸로 합산이 가능합니다. 다 밑에 걸로 오다가 근로소득자는 위에 걸로 합산하고 나머지는 밑에 걸로 해서 합계를 내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 원천에 따른 소득금액 확인 방법이고요. 급여소득자는 뭐로 할 거냐?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하시면 되는데 소득금액 증명을 하셔도 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하셔도 되고 월급여 명세표와 급여 이체 내역 두 개를 엔드 조건으로 모두 다 채우셔가지고 가져오셔도 되는데 선택 적용이잖아요. 얘가 선택 적용인데 이 월급여 명세표하고 급여 이체 내역은 신규 입사를 하시거나 전직하시거나 이직하시거나 아니면 고인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얘는 좀 논의를 할게요. 소득금액이랑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인데 뭐 이게 두 개가 내용은 같겠죠. 우리한테 내용을 같을 겁니다. 그래서 뭘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소득이 내렸다면 소득이 올랐다면 이런 얘기예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언제 나올까요? 2월 지나고 한 3월 초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3월 초에는 나올 것 같아요. 소득금액 증명 언제 나오냐 그러면 6월 달에 나와요. 6월에. 소득세 신고가 끝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소득금액 증명원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5월 달까지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하고 그게 끝난 다음에 6월 달부터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5월 말까지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정년도보다 소득이 좀 줄었습니다. 그럼 전전년도 소득을 보고 싶잖아요. 지금 이때 시점에서 대출을 받는데 전전년도 소득이 좋아요. 그러면 소득금액 증명원을 갖다 쓰시면 됩니다. 6월 이후로는 어차피 결과값이 같기 때문에 소용이 없지만 그 전에라면 소득금액 증명원을 쓰셔도 됩니다.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언제 쓰느냐? 소득이 올라왔을 때 쓰겠죠. 전전년도보다 소득이 올라왔을 때라면 빨리 반영을 하고 싶으니까 요거를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쓰는 게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쓰셔도 무방한데 선택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득이 올랐다면 소득이 떨어졌다면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다음은 사업소득에 관련된 거고요. 대출 신청 현재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 증명원에 의해서
소득 금액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2에서 6까지 해당되는 경우에는 2에서 6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2가 뭐냐면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고요. 보험, 모집, 방문, 판매, 음료 배달원, 시간 강사 이런 분들이 쓸 수 있고 그런 분들 쓸 수 있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익금액 증명, 국민연금, 뒤에 넘어서 건강보험료인데 이런 분들은 언제 쓸 수 있냐면 농업인, 이분들은 사업자 신고가 없잖아요. 사업자 신고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항상 쓸 수 있고요. 사업소득자로서 전년도 또는 올해 사업 개시를 해서 소득금액 증명원이 안 나오는 경우 이럴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작년도에 사업 개시를 하셨다라고 하면 올해 5월 또는 6월 달까지 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지만 그때부터 서류 발급이 되는 거고 만약에 올해 신고를 새롭게 사업을 하셨다고 그러면 내년도 5월 또는 6월에 지나야지만 된다라는 얘기를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근데 제가 왜 5월 또는 6월이라고 했냐면 여기 당연연도 6월 달 말까지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소득금액 증명원에도 적혀 있거든요. 왜 근로자는 5월 달이고 이 사업자는 6월 달이냐? 왜 저는 5월 달 또는 6월 달까지 신고라고 얘기를 했느냐? 왜냐면 성실 신고자 납부제도인가? 이렇게 있거든요. 세금을 잘 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납부를 5월 말이 아니라 6월 말까지 늦춰서 해줍니다. 이게 단순히 세금만 잘 내신다는 게 아니고 매출도 웬만큼 있으시면서 세금도 잘 내시는 분들은 5월 달까지 납부해야 될 세금을 6월 달까지로 한 달 늦춰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자분들은 소득금액 증명원을 쓸 수 있는 건 당연연도 6월 달 말까지는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당연히 올해 했으면 아직 소득서류가 안 나올 거니까 그렇고요. 전년도에 하셨다고 하더라도 6월 달 기준으로는 안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전전년도 거 소득을 쓸 수 있다. 본격적으로 신용대출 취급 기준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동일인 신용대출 한도는 여러분 조합마다 한도가 설정되어 있을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최고 1억 5천만 원까지 전산자동 산출되는 거 빼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이 알아서 다 결정되어 있을 겁니다. 운영 원칙 말씀드릴 거고요. 신용대출의 채무자 및 보증인은 없으니까 넘어가고 주소 및 사업장, 직장 소재지는 대출 취급사무소와 같은 권역에 있어야 된다. 라고 했고 권역은 제가 앞에서 채무자 자격증에서 말씀드렸겠지만 도단입니다. 도단이라는 거고 햇살론 사례집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햇살론 사례집에 뭐라고 써있냐면 대출을 어디서 받냐 라고 하면 첫 번째 집 근처 또는 직장 근처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아닌 사람이 갑자기 원격지에 있는 농협에 와서 대출을 신청한다 라고 하면 사고의 가능성이 좀 높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분들이 그 농협 있네 와서 대출 한번 신청해보고 상담 한번 받아봐야지 라고 하는 것들은 괜찮은데 이 멀리에 있는 곳까지 와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있는 수원과 제가 자주는 안 가지만 어쩌다 가는 인천은 차를 타고 빨리 가면 1시간이거든요. 1시간 거리인데 굳이 신용대출 받으려고 집 앞에도 농협도 몇 개고 은행도 몇 개인데 여기 있는 거 다 놔두고 굳이 인천에 가야 될까요? 그쪽에서 브로커가 연결해주지 않는 이상은 제가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겠잖아요. 그래서 신용대출은 채무자가 당연히 같은 권역인 건데 그거보다도 더 좁게 세워가지고 우리 동네, 우리가 있는 우리 권역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 아니면 또 진짜 정관상에 있는 영업구역 이런 식으로 좀 좁혀서 생각하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권역의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한 후 한두 그리고 취급 전으로 1개월 이내에는 동일 채무자에 대한 신용대출 취급은 안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권역의 부동산 담보대출, 우리 도 단위로 대출을 저쪽 도에 가서 부동산 담보대출 했을 때 안 된다 이거죠. 그때 미리 하는 것도 안 되고 나중에 하는 것도 안 된다. 한 달 이내에 신용대출 취급은 불가능하다.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객관적인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서류는 오케이예요. 서류 오케이고 전산이 오케이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신용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출 취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자판기입니까? 자판기. 여러분 자판기예요. 손님이 여기다가 저 대출해 주세요라고 서류 넣고
하면 나오면 무조건 해주는 겁니까? 뭐 9천이 나오면 9천 해주고 8천이 나오면 8천 해주고 7천이 나오면 7천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판기예요? 자동 자판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이런 거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뭐 500만 원 이하의 소액이다 뭐 이러면 그래 그냥 그 정도쯤은 뭐 굳이 자금용도 따지고 상환능력 따집니까? 그 500만 원 정도 되는 소액 정도라고 하면 그래 그 정도는 필요할 수 있죠. 상환능력도 어떻게든 갚아 나가겠지. 그 정도 소액이라면 하는데 여러분이 공 하나 더 붙일게요. 5천만 원이야. 이거 왜 필요하세요? 어떻게 갚으실 거예요?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서류는 돼. 5천만 한도가 나와. 근데 왜 필요하고 어떻게 갚을 거예요? 이런 것들 확인 안 하고 그냥 자판기처럼 찍어댈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겁니다. 제가 경험했던 부분은 이런 분도 있었어요. 상담의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거 혹시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대출을 마지막 상담이 끝나는데, 이거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깜짝 안 놀라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대출도 나가기 전인데 벌써부터 연체되면 어떡하냐고? 지금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안 들까요? 여러분 안 드실 것 같아요? 전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 고객과 상담하고 여러분들이 자금 용도도 파악하시고 상환 능력도 보시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도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 헤럴드, 도덕적 해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요. 우리 많이 겪어봤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마지막에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말고요. 그냥 동인대출에서도 많이 봤어요. 동인대출에서도 나갔는데 그냥 퇴사해버리는 경우도 있었죠. 대출 받아서 퇴사하는 경우들도 종종 봤습니다.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부분들 잘 보시고 판단하셔서 여러분이 잡고 여러분이 체크하고 넘어가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만 맞다고 다 나가는 것들이 신용대출은 아니지 않느냐. 신용대출 취급 방법이 4가지가 있거든요. 하나, 둘, 셋, 4개인데 우리 전산에서 나오는 것들 CSS 기준에 따라서 나오는 것들은 1억 5천만 원까지 자동으로 될 거고요. 직업기준표 표에 따라서 1억 5천까지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조합해서 결정해 줬을 겁니다. 채무자의 거래실적 기준, 하나로 가족 고객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SS 기준은 시스템에서 자동 산출될 거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조합해서 다 만들어 놨을 겁니다. 대출 취급의 원칙인 거고 채무자 자격 기준 4가지 중에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선택해서 적용을 하는데 중복되진 않도록 전산이 되어 있어요. 이미 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하실 필요 없다. 제일 높은 거 1번, 2번, 3번, 4번 기준이 있으면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는데 가장 높은 거 쓰시면 되겠다. 굳이 낮은 거 쓸 필요는 없잖아요. 높은 거 써놓으면 되죠. 채무자별 무보증 대출, 무보증 보증 없는 순수 신용대출 가능 금액은 본관 제3조의 무보증 대출 신용대출 한도 A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아까 1번, 2번, 3번, 4번 기준 있잖아요. 여기서 다음 산식을 봅니다. 라고 해서 어떻게 써있냐면 전 조합에 신용대출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신청하는 게 있어요. 둘이 합쳐봤더니 5천만 원은 넘지는 않아요. 라고 하면 이번에 할 수 있는 신용대출 가능 금액은 얼마냐? 자격 기준별 무보증 신용대출 한도가 4개 중에 여러분이 하나를 선택을 하잖아요. 여기서 전 조합에 있는 기대출, 기존에 있는 신용대출을 뺍니다. 그리고 현금 서비스는 무조건 빼요. 이렇게 빼고 남은 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한 거고요. 전 조합에 신용대출 더하기 이번에 신용대출 더해봤더니 5천만 원이 초과됐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면 마찬가지로 1번부터 4번 중에 여러분이 하나를 택하겠죠. 그리고 전조합에 있는 신용대출을 뺄 겁니다. 그리고 타 금융기관에 있는 신용대출 금액을 빼버린다. 5천만 원이 넘게 되면 타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을 빼버려서 하면 된다. 현금 서비스는 마찬가지로 차감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려운 건 없죠. 어려운 건 없는데 문제는 타 금융기관에서 있는 신용대출이라고 하는 것들은 타 금융기관에서 받은 물적 담보 여신을 제외한 모든 대출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동산 담보대출 말고는 모두 다 신용대출로 볼 수가 있겠다.
물적담보대출이란 건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저당권, 이건 부동산이라고 했죠. 질권, 예금입니다. 이런 것들을 빼고 나머지 것들은, 이런 것들은 뭐 부동산 아니면 물적담보대출이라고 보는 거고요. 나머지 인적담보, 보증서, 신용보증서, 지급보증서는 제외한답니다. 그러니까 신용대출로 들어가는 범위가, 신용대출의 범위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순수 신용대출이 있어요. 요건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거 말고 보증서 담보대출이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지 않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보면 지급보증이라는 대출 상품이 있거든요. 요거까지도 같이 신용대출로 본다. 순수 신용은 상관이 없는데 보증서가 문제가 되거든요. 보증서, 어떤 보증서? 햇살론 보증서. 우리한테 또 뭐 있을까요? 사익돌 보증서. 또 뭐 있을까요? 농신보 보증서. 또 뭐 있을까요? 그냥 신보 보증서도 있을 거예요. 신용보증기금도 있을 거고요. 여기서 또 들어가는 게 뭐냐? 전세론 보증서. 이게 들어와서 그래요. 나머지는 뭐 얼마나 보겠습니까? 개인들이 대출하는데 햇살론, 사이트, 농신보, 신보 이런 건데 뭐 많지는 얼마나 많겠어요? 사이트는 일단 잘 안 돼요. 햇살론 있으면 햇살론은 뭐 몇백만 원 또는 천 몇백만 원이니까 그렇다고 할 겁니다. 농신보, 신보는 잘 못 볼 것 같은데 전세론 담보대출은 종종 봅니다. 금액도 억 단위예요. 억 단위. 전세 보증금이기 때문에 억 단위입니다. 이것들을 모두 다 차감을 해야 된다. 특히 전세론이 있으면 얘를 신용대출로 보고 차감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타 금융기관의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은 전세론 보증서 담보대출은 향후 돈을 못 갚았을 때 신용보증해준 그 회사에서 그쪽 은행에는 먼저 돈을 물어주지만 거기까지 맞아서 그 은행 기준으로는 담보대출 맞지만 결국엔 채무자한테 구상권 돈 내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그 은행은 맞지. 햇살론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햇살론 기준으로 해서 저희 조합에서 취급을 했습니다. 연체됐잖아요. 그러면 보증서에서 달라고 해서 다 끝나버립니다. 그럼 우리 기준으로는 담보 대출이 맞죠. 보증서 담보 대출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다른 은행에서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본다고 할게요. 햇살론은 연체가 됐어. 그러면 햇살론 서민금융진흥원인가? 거기서 햇살론 해준 데서 대의 변제를 해줄 거잖아. 대신 물어줄 겁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가서 돈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무슨 소용이에요? 어차피 이 사람은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때는 우리한테는 신용대출로 되어버린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은 바로 전세론, 보증서 담보 때문에 얘가 금액이 크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이 좀 조심하시고 넘어가셔야 된다.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산에서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되거든요. 전산을 직접 수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아까 보여드렸던 그 신용등급 관련된 거 밑에 걸 가져왔거든요. 보면은 기대출액이라고 해서 한도 차감용이 있습니다. 저희 것도 있고 타인 것도 있는데 잘 보세요. 지역농협 거는 알아요. 무입보. 순수 신용대출 압니다. 입보는 당연히 없어졌겠죠. 담보대출 얼마 있다는 거 알고 합계가 얼마 있다는 걸 압니다. 여기는 우리 거니까 알아요. 타행은 몰라요. 그래서 무입본지, 입본지, 담본지 얘가 한꺼번에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정해서 수정 가능입니다. 7억 1,900이라는 숫자를 입보 또는 무입보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여기를 담보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수정이 가능하다. 여기를 어떻게 볼 거냐? 금융거래 확인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대출 이름이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이미 주담대라고 써 있으면 걔네들은 어렵지 않게 이렇게 담보로 빠뜨릴 텐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일반 대출금 이런 식으로 써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금융거래 내역서를 받아보시고 이게 어떤 대출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신용으로 빼시든지 담보로 빼시든지 이 작업을 여러분이 수기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지만 돼요. 여러분이 안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설명 좀 드려봤고요. CSS 등급에 의한 지원 기준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CSS 기준이 나가냐? 뭐를 볼 거냐? CSS 등급으로 할 때는 CSS 등급만 보는 거 아니고요. 외부 등급도 본다고 그랬고 연소득도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말고 채무 건전성 등급이라고 하나 더 봅니다.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거고요. 채무 건전성 등급의 또 하나의 한도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도가 뭐가 되냐? CSS 등급도 한도가 되고요. 외부 등급도 한도가 되고요. 소득이 적으냐 많으냐도 한도에 판단을 비치고요. 그다음에 채무 건전성. 네,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는 채무가 얼마나 건전하냐 이런 등급들도 또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잘 잡는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잘 잡아서 잘 평가를 해준다. 이런 얘기를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한 가지 기준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하고 있다. 직업평가 기준은 뭐 별표 7이거든요. 여신의무법서 3편 별표 끝이 7인가 그래요. 보는데 뭐 저는 해본 경험이 없었고 여러분도 열람해 보시면 아 이래서 못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 됩니다. 거래실적 기준은 그냥 농협에서 자동으로 전산해서 산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고민하실 필요가 이거고요. 하나로 가족 기준인 건데 여러분 조합에서 탑, 골드, 로얄, 그린에서 얼마를 할 건지 여러분 결정돼 있을 거예요. 저희는 5천, 3천, 2천 그리고 없습니다. 밑에 있는 블루 등급도 당연히 없겠죠. 그린 밑으로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사무실에서 결정이 되어 있을 거니까 그렇다고만 말씀드려보고요. 이거 가지고 말씀드릴 거면 하나로 가족 고객이란 상호금융 수신부에서 매 분기별 조합거래 실적을 감안해서 선정한다. 분기별이거든요. 우리가 분기별로 해서 로얄이었는데 그린 됐다가 골드 됐다가 그린 됐다고 볼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나로 가족 고객 우대 서비스 기간 내에 있으나 여기가 로얄로 돼서 6개월 반영됐으나 하나로 가족 고객 기준을 자격을 상실했다. 여긴 로얄인데 여긴 그린이잖아요. 로얄로 했을 때 2천만 원이 됐다면 그린이면은 저희 기준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골드라고 하면 3천만 원이 될 거고 그린이라고 하면 저희 기준은 안 될 거예요. 근데 수수료는 로얄로 한번 선정이 되면 6개월, 그린으로 선정되면 6개월, 골드로 선정되면 6개월 이런 식으로 6개월 되잖아요. 하지만 대출은 그 분기에 있는 등급만 활용한다. 너무 당연하게도 전산에서는 잘 걸러주는데 전산이 걱정은 아닌데 여러분이 걱정일 뿐이에요. 왜냐? 간단하게 심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고객정보에서 062하나 이런 데 들어가서 대략 본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은 지금은 현재는 그린밖에 안 되는데 그린 등급인데 우대 적은 기간이 로얄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로얄이라고 잘못 상담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조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사무소장이 인정한 특이나라 고객, 사무소장이 등록한 퇴직동인 이런 분들도 수수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어디서 볼 거냐? 분기별 평가 1억을 봐야 된다. 수수료 면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번 분기에 정말 정확하게 뭐냐? 이번 분기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그거에 대체 정확하게 뭐냐? 라는 것들이 여러분이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된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 전산에선 잘 걸러주지만 여러분 된다라고 했다가 손님한테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손님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겠죠. 짜증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규정에 관련된 것들은 거의 다 본 거고요. 대출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나 좀 말씀드려볼까요? 첫 번째, CRM상의 직업 코드를 잘 넣어라. 왜냐하면 같은 CSS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직장인용 있고 주부용 있고 또는 농업인용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달라진답니다. 같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직장인인데 저 정도밖에 못해? 저 사람은 직장인인데 그래 주부로서는 꽝이구나. 저 사람은 직장이니까 농업에 관련해서는 잘 모르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종에 따라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업 코드를 잘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소득을 잘 확인해서 넣는 거고 최대한 많이 적는 거를 하는 건데 합산이 안 되는 걸 넣지는 말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근로소득만 위에 있는 거 뾰족한 거고 나머지 밑에 있는 것들로 하시면 된다. 타행의 대출이 있다면 5천만 원 기준점을 잘 활용하는데 일부러 금액을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 2천, 이번에 필요한 게 4천입니다. 그럼 둘이 합치면 6천이잖아요. 근데 타행에 만약에 보증서 대출이 있어요. 전세론 보증서 대출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보증서 대출 1억짜리겠다고 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4천만 원 신청하면 보증서에서 마이너스 1억이 되기 때문에 가는 금액이 없을 겁니다. 반대로 이 4천만 원을 줄여서 3천만 원까지로 한다 그러면 둘이 합쳐 농협의 대출은 5천만 원이 될 거고 보증서 대출은 감안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는 금액은 그대로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5천만 원 기준점을 농협만 볼 거냐 외부에 있는 것도 볼 거냐 외부에 보증서가 있느냐 보증서 대출이 있느냐 신용대출이 있느냐 이런 것들도 보셔가지고 기준점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얘기 드려보고요.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된다면 검토용에서 넣고 말씀 안 드렸는데 사무소장 특인 대출이라는 제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소장이 인정해 주셔 가지고 뭐 해 주는 제도 있는데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500만 원까지는 사무소 판단이고요. 500만 원이 넘는 1,000만 원까지는 상임이사님 판단이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보냐면 여러분 정결권 나와 있는 데 있잖아요. 정결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가면 이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보고 판단하셔라. 잘못 보면 여러분도 문제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 시상한 방식만을 하는 것은 지양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안 하시는 게 좋겠다.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가 신용대출을 하는데 리스크 관리를 해야죠. 네. 제가 했던 경험 중에는 2005년도에 나간 500만 원짜리 마통입니다. 마통이 2024년도에 연장을 했어요. 물론 잘 썼으니까 상관이 없었겠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과연 좋은 걸까? 이 사람이 그 예비자금이라고 하지만 이런 게 과연 20년째 쓰고 있는 게 20년 차로 들어가는 5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거고 과연 올바른 걸까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조금 의문표를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잘 쓰고 잘 갚고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이게 나갔다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것들은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대출할 때부터 항상 탈출을, 엑시트를 고민을 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랑 농협이랑 또 다른 게 이런 부분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농협은행 직원들이랑 대출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있었는데 자기네들은 대출을 나가면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이냐 이 엑시트에 관련된 얘기도 같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한번 드려봅니다. 잘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해보자. 이 시상 방식을 하는 것들은 지양해라. 분할 상환이 될수록 취급자는 안심이 되죠. 그리고 한도는 높아질 수 있다. 이게 3년 분할 상환한다, 1년 분할 상환한다 이런다면 그냥 이자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조금 더 해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3년 안에 갚고 1년 안에 분할 상환한다고 그러면 한 번만 갚아도 훨씬 더 낫잖아요. 그냥 이자만 내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대출을 많이 나오게 하고 싶다면 분할 상환이 되는 것들도 괜찮은 방법이겠다. 이런 것들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신용대출 얼마를 해줄까요? 나오는 대로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카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카드가 일부 심사를 해서 한도를 하향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카드는 나오는 대로 하죠. 보통 얼마나 나오겠어요? 100에서 한 300만 원, 100에서 한 500만 원?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오는데 이거를 한도를 하향하진 않죠. 1000만 원 이상 나왔을 때나 한도를 하향할 겁니다. 그렇다는데 대출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오는 대로 다 해줄까요? 라고 하는 거고 기준점이 5천만 원과 타행 신용대출 이런 게 있습니다. 기준점 5천만 원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오히려 5천만 원이 넘으면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판단해 보실 수 있겠다. 사무소만의 기준도 있습니다. 책임자만의 기준도 있어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2천에서 3천만 원으로 동네 주민으로 분할 상환한다면 저는 오케이를 합니다. 지점장님과 잘 말씀드려가지고 이런 분들 위주로 오케이를 하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판단은 담당자분이 하시겠지만 저는 이런 정도는 한다라고 미리 언급을 해드린 거죠. 저는 2, 3천만 원으로 동네 주민한테 분할 상환하는 것들은 해드리는 주의입니다. 라고 하면 이제 담당자분이 이렇게 그러고 보고 네, 하겠죠. 그런 걸 가지고 잘 판단해서 하시겠죠. 그렇게 하는 거고 카드 한도 올려보셨나요? 엄청 빡빡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한 2천만 원 정도 임시한도 받는다고 할 때 얼마나 서류를 달라고 합니까? 서류, 채권 보전 이런 것들 하잖아요. 심지어 서류하고 채권 보전을 받아가지고 카드는 100% 조합의 손익이 귀속되는 거잖아요. 잘 되든 안 되든 모두 다 우리 조합에서 책임지고 하겠다는데도 그렇게 빡빡하게 해요. 서류를 뭐뭐 달라, 채권 보전 어떻게 한다,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빡빡하게 하는데 여러분 신용대출로 2천만 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냥 합니다. 그냥 해요. 그 정도로 빡빡하게 안 봅니다. 왜 필요한 건지도 안 보고 어떻게 상환할 건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하는 게 맞느냐, 카드 하는 것들처럼 빡빡하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에 한번 좀 동조해가지고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되면 큽니다. 한 건은 작을지 모르지만
곱하기 100하고 곱하기 200 하면 엄청나게 큰 규모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거고요. 리스크 관리를 하기 전에 요거 한 번만 말씀드려 볼게요. 통대환이고요. 통대환은 일단 대출 고객이 기존에 이용 중인 모든 채무를 일단 상환한 후 신용 점수가 상승하면 제1금융권은행에서 저금 이렇게 새롭게 진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하고, 통대환이라는 단어도 있고 채무 통합도 있고 대환 대출이라고도 하고요. 뭐 어차피 전문 용어는 아니니까 채무 통합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이런 용어를 씁니다. 여기저기 있는 조그만 대출들을 하나로 묶어서 은행으로 옮겨와주게 한다. 통대환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길 텐데, 그것은 바로 누가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 줄까라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모두 상환한 후에 신용점수가 상승하면 1금융권 은행에서 새롭게 재대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누가 갚아주냐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보통 대출업체가 사채업체가 해준다 이런 거죠. 그래서 대출 고객에게 차용증 받고 공증을 한 후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어 일단 대출금을 모두 갚게 하고 신용점수가 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신용점수가 오르면 1금융권부터 새롭게 대출을 받은 다음에 수수료를 띱니다. 수수료를 10에서 15%인데 만약에 내가 6천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금리를 낮춰준다는 이유로 채무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1금융권으로 가서 신용등급도 좋게 하고 금리도 낮춰서 대출 얼마 받냐? 한 8천만 원 받는다고 할까요? 8천만 원 받으면 여기서 15% 하면 1천만 원 정도는 이 브로커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나는 대출이 2천만 원 늘어서 실질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1천만 원, 1천만 원은 수수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통대환이라고 해서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된다고 하더라도 수수료가 10에서 15%예요. 이거는 그래서 채무자 입장에서도 하나 좋은 게 없습니다. 오히려 통대환이라고 검색하니까 그런 거 할 수수료라면 차라리 개인회생을 하세요라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법무사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통대환이 누구한테도 좋은 제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조심을 해야 되는 제도인 것도 맞아요. 왜냐? 뭐라고 하죠? 세탁을 하고 있다고 하죠. 신용등급을 세탁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AS 등급의 맹점이 뭐냐? 그 시점으로 봅니다. 시점으로.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다른 대출들이 다 지워졌기 때문에 깔끔한 상태로 소득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도도 높아요. 이런 것들이 AS 등급의 맹점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라.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12등급이고요. 두 번째는 자금 용도입니다. 제가 대출 심사할 때 자금 용도가 50%, 상환 능력이 40%, 그리고 담보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 담보력을 10%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왜 필요한데? 네가 뭐 5천만 원이든 6천만 원이든 당신이 필요한 거 내가 알겠는데 왜 필요한데요? 왜? 돈이 필요도 없는데 대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받아가지고 이자만 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 돈이 왜 필요한지 알고 있어요. 예비 자금으로 쓴다고 해도 왜는 있어요. 내가 대출이 앞으로 안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 내가 경매라도 해서 쓸 일이 있겠다. 아니면 뭐가 싸운 게 나왔을 때 부동산을 빨리 잡기 위해서 여윳돈으로 갖고 있겠다. 라고 하다못해 여윳돈이라고 하더라도 왜는 있거든요. 근데 그 왜를 우리한테 설명을 못 해준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금 용도에 대해서 당신이 알아서 뭐 할 건데 이런 식으로 화를 뻐럭 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의심을 한번 하셔야 되겠죠. 의심을 한번 해보는 게 맞겠다. 그 대출했으면 과연 이 돈을 잘 갚을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게 맞겠다. 맞아요. 담보력은 당연하다. 라고 하는 거고 그래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자금 용도에 대해서만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봤던 것들 중에 의료기기 구입 자금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료기기가 꽤 고가일 거잖아요. 고가의 의료기기를 사는 자금이면 이거 누가 받을까요? 이거 대출 누가 받아야 될까요? 의사겠죠, 의사? 대표나? 뭐 이런 분들이 받아야 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나 다른 이견을 갖고 있는 분은 없죠. 다른 생각 갖고 있는 분이 없죠. 근데 제가 봤던 그분은 누가 받았냐면 직원이 대출을 받아서 고가의 의료기기를 사겠다고 신청서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대출 한 8천? 9천?
정도 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돼요? 직원이 대출 8천만 원 받아서 자기 다니는 회사에 의료기기를 갖다 놓겠다. 뭐 사무장이에요. 요즘 뭐 의사도 사무장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겁니까? 그런 거예요? 뭐 불법 의료하는 거예요? 그런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쵸? 여러분의 자금 용도에서 왜 필요한지만 잘 확인해 보셔도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다고요. 문제가 될 대출들을 걸러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자금 용도에 관련된 것이다. 첫 번째 말씀드려봤고요. 두 번째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2등급 아까 설명드렸거든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라고 했는데 이분은 4등급으로 쭉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2등급이 됐습니다. 이분은 6, 7, 7, 7, 7, 7, 7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3등급이 됐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시점에서 어느 순간에 상환을 한 겁니다. 여기도 상환을 했겠죠. 그리고 기다린 겁니다. 신용등급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서 등급이 올라왔더니 AS 등급은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2등급 가지고 한도가 9천만 원 나왔어. 9천만 원 좋아 빠르게 가고 한 거죠. 왜 필요한지 안 본 거예요. 왜 필요해요? 어떻게 갚을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9천만 원, 1억 이런 돈을 쏴준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한 건은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 건 하시면 안 되겠죠.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드려봅니다. 리스크 관리 얘기를 또 드려보고 하는데 이게 한 건 하셔도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 건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뭐 10건이 되고 20건이 되고 뭐 30건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만약에 20건이라고만 보겠습니다. 한 분 앞에 5천만 원씩 해서 20건 나갔어요. 10억이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연체율이 20%만 나왔다. 그럼 2억 빵꾸입니다. 2억 빵꾸. 이자 받아서 10억이라는 이자 받아가지고 2억 언젠가 메꿀 수 있겠죠. 몇 년 동안 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건에 대해서는 여러분한테 리스크 관리라고 얘기를 않지는 않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건이 나간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분명히 리스크 관리라는 부분에서 하셔야지 됩니다. 제가 했던 평택 미군 부대 오피스텔 원룸 대출 있었거든요. 원룸 오피스텔 이런 거 대출했는데 처음부터 나갈 때부터 대출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나가는 대출이었는데 여기는 동일한 위험을 같이 공유하는 지역이 아니냐라고 해서 아무리 사람이 달라지고 한다고 그래도 우리는 한 30억 정도 한도로 나가자라고 미리 한도를 설정하고 대출을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여러분이 항상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대출을 지원해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조금 더 드려보고 신용대출 나온 김에 그런 얘기 좀 더 드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